그 백성들이 모란 그림을 이제 부귀영화, 풍요의 상징으로 수용을 했다고 하면요. 조선의 지배계층이었던 선비들은 그 정작 모란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우습죠. 그 당시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꽃은 매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군자 중에 매낭국죽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 모두가 이제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 뭐 이런 것을 드러내는 상징을 가진 꽃인데, 이러한 매화라든가 국화보다도 훨씬 좋아하지 않았던 꽃이 모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란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안 그린 건 아니에요. 모란을 이제 그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모란을 이제 수묵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 수묵이라고 하는 게 먹으로 그리면 사실 흑백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요. 뭐 색깔을 슬쩍 칠하는 담체 형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뭐 그 색 자체가 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먹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담체 정도를 해서 이제 그리는데, 이게 이제 사실 먹으로 그리는 이 모란꽃은 일단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멋있지도 않아. 사실은 매화라든가 국화로 표현되어 이렇게 수묵으로 그런 걸 그리면 굉장히 멋있는데, 이 모란은 웬만큼 그려가지고는 일단 그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시커먼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왜 이게 선비들이 이 모란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냐면, 바로 이 모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귀영화 때문입니다. 부귀영화와 이제 부귀영화 연결되는 허영,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조선 영종조 시대 이종이라고 하는 정치가이자 뭐 문인 선비라는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를 보면, 그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모란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그냥 허명일 뿐이다. 말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한 사람이라면 화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크고 화려한 이런 모란 그림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해 보면, 사람들 하면 이제 뭐 주변 사람일 수도, 선비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선비가 일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란 그림을 이제 화려하게 채색된, 그려진 이런 모란 그림을 갖고, 야, 이거 멋있지 않아? 이거 좀 대단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사람의 본성이겠냐. 그리고 진정한 선비라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꽃을 그런 모란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선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어떤 태도나 자세 혹은 그러한 가치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그 부귀영화의 상징을 가진 모란 그림에 대해서 극도의 이제 거부감을 좀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백성들은 뭐 부귀영화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무슨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수혜자죠. 그리고 뭐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뭐 부귀영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선비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양반들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를 추구한다. 그럼 그게 내 부귀영화를 추구를 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의 어떤 물질 재부를 뺏는다는 얘기거나 착취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뭐 정치인이 무슨 대단한 무슨 부귀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귀영화는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그것을 분배하거나 이걸 어떻게 잘 적재적소에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지, 땅을 파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치를 할 때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이게 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곧바로 이렇게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의 선비들은 이제 주자성리학이라는 인문학을 이제 지배 학문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행동 지침으로는 뭐 엄격한 예법, 자발적 청빈이라는 그러한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어떤 지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법이라면 뭐 주자성리학이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엄격하다라는 말을 이제 붙인 이유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어떠한 규범이죠. 우리가 뭐 헌법 하듯이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예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얘기하는 거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좀 작은 좁은 의미로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지금 현대로 좀 비교를 하자면 뭐 회사 사장이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이 종업원이 있어요. 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강자한테 예의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법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강자가 약자한테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강자한테 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강자가 약자한테 지키는 것이 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쉬우면 굳이 그걸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엄격하다. 법을 우리가 집행할 때는 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뭐 이런 개념이 돈이 있으면 법망을 빠져나가고 돈이 없으면 거기에 걸려드는 이런 것은 엄격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엄격하다는 말이 붙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면 그러한 예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엄격한 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한 글자 한자를 꼽으라면 청이라는 맑을 청자, 청이라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뭐 청렴할 때 청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빈할 때 청자도 들어가고요. 청백리할 때 청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빈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죠. 물질적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관직에 있지만 그런 무슨 뇌물이라든가 부정한 어떤 재물을 거부하고 원리 원칙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청빈이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는 사실 뭐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무능력하다고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구질구질하게 또 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당시에는 청빈하게 살아가는 관리의 모습은 청백리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청렴결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어떠한 선비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비들 사이에서는 자발적 청빈, 누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거나 혹은 이렇게 청렴결백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발적 청빈이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부귀영화의 상징, 허영의 상징이었던 이러한 모란 그림이 이 모란 그림이 수용될 리가 없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이 수묵으로 모란을 그리긴 하지만 그것이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그린 것은 아니에요. 이 선비들이 그렸던 모란 그림은 바로 군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는 그 생태 특성을 활용을 하되 그 하나의 이 지식인과 인격체로서 인격체의 최고점이 이제 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자기 수양, 자기 인격을 높여가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모란 그림을 이제 수용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백성들이 수용했던 부귀영화의 상징인 모란 그림과 선비들이나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수용했던 모란 그림의 정확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처지가 달랐던 것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냐, 권력에 근접되어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러한 정치의 수혜자냐 라는 그 차이 때문에 똑같은 모란이 전혀 다르게 수용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